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오늘 창성동으로 출근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매일 이 사람의 출퇴근하는 모습과 그가 하는 말이 정리의 뉴스가 되어가고 있는 기묘한 형국입니다. 오늘로 문창극 지명 13일째라고 하네요. 며칠째 사퇴할 듯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분. 이제 이분 안 보면 좀 서운해질 것 같아요. 어제는 좀 격앙된 어조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총리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라고 불러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네요. 문창국 후보자 입장에서야 총리 지명만 안 받았으면 석좌 교수로 대형신문사 언론인으로 안락하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과거의 발언들이 알려져 전 국민적인 욕을 먹는 이 상황. 그 사람 입장에서야 억울한 모양인데요. 친일 성향의 민족적 열등감까지 가진 함량미달의 인물을 총리로 받을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 입장은 더욱 억울합니다. 안 그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 투성이인 우리 마음, 이 마음에 맞는 합당한 공직자 찾기가 박근혜 정부에선 이렇게도 어려운가요? 국민라디오 김선의 시사돌직구 잠시 후에 다시 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콕 집어서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만나는 순서입니다.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너 마무리할 때 손 기자님이 저한테 아마 다음 주에도 문창극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설마 다음 주까지 갈까요? 이랬는데 기자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문창극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로 문창극 씨가 총리로 지명을 받은 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 오늘은 물러나겠지. 내일은 물러나겠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물러나겠지. 다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이분이 버티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문창국 후보자의 거취 논란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지 왜 이러는 건가요? 예, 사실 근데 예언이라고 하기에 그런 게 제가 사실 지난주 한 중반 정도부터는 많은 분들이 결국 문 후보가 이 지난주 금요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오기 전에 거취를 결정할 거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제일 좀 분수령이 됐던 게 이 한나라당 이제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하고 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문 후보에 대한 비토를 동시에 거의 밝혔거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의 추가 완전히 좀 기울었다고 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많은 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모니터도 하고 좀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예, 지금 아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옛날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론을 다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런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지 좀 순방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네. 사실상 이제 문창극 후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하려고 했던 어떤 국정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원래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시면은 뭔가 결단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보통 이제 월요일자 아침 신문에 이제 중요한 발표들을 해서 일요일날 뭔가 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일요일 내내 청와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굉장히 돌출적인 악재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청와대도 굉장히 좀 신경이 복잡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뭐 전자결제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순방 중에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기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대형 악재를 사실 그 문창극 후보자 입에서 계속 대통령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태를 너무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의외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근데 뭐 일단은 전혀 뭐 오리가 물에 떠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발은 열심히 좀 물을 휘젓고 있듯이 네. 물 밑에서는 뭔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는 대통령 오기 직전까지 본인을 많이 좀 변호하고 자기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많이 취했었는데 이 지난 주말부터 치거리를 했고요, 자택에. 그랬죠.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말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이분이 출퇴근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좀 말이 없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이 문창극 후보자랑 청와대 간의 직간접적인 어떤 교신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밖에 딱 드러나길 만큼 뭔가 일이 쉽게 명쾌하게 풀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청와대 같은 경우가 뭐 장관이랑 총리 같은 거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만은 이 청와대 이 수석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늘 수석들이 일괄적으로 다 임명장을 줬는데 예,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 임명 강행한 것을 봐가지고는 대통령이 자신의 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좀 뭐라고 되나요?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창극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키더라도 다른 좀 유사한 좀 논란을 받았던 이를테면 뭐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라든가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정종섭 행자부 장관 뭐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로 최대한 안 가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 됩니다. 네. 아니 참 이렇게 답답한데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뭐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네. 곧 결정할 것이다. 뭐 이 종편 채널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이게 시민들이 보지 않는 게 이 문창극 인사의 배후에는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뭐 7인회라고 하는 다른 그룹들 그런 관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보거든요. 예.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가 제 골격을 갖추기 전에 했던 이제 대통령 당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7인회에 계시는 이른바 원로 그룹들의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쓴 그런 흔적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윤청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당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동안 잘 모셔봤던 그런 어떤 7인회 그룹들의 어떤 이익이 많이 작용했다는 그런. 뭐 서청원 의원이 뭐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에서 당사자도 크게 부인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 청와대의 어떤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여론에 따라서 좀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구심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거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뭔가 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문창국 후보자가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뭐 7, 8시간 정도 지나서 아직도 창성동 사무실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묵묵히 제 일을 하겠다라고 출근길에 밝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좀 묵묵히 본인 일을 하셔서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런 국정 공백 상황, 혼란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또 이제 본인이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시켜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스스로는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좀 강한 어투로 좀 반발을 하면서, 뭐, 일부 네티즌들은 약간 이 문창국 씨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통쾌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참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네. 오늘 문창국 후보자의 조부가 과거에 일본군과 교전을 해가지고 전사한 독립운동 유공자다. 네네.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보훈처의 판단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 문창국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했던 부분들이 이분의 어떤 생각이 좀 친일이 아니냐, 막 이런 어떤 선입관이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여론의 반전을 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보니까 그 문남규 선생, 문창국 후보자의 그 조부가 되시는, 네. 그 토벌대장 사망하셨고, 일본군과 이제 교전하던 중 사망하셨고, 2010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는데, 뭐 유족 확인이 안 돼서 임시 보관중이며 후보자가 총리 후보가 된 후에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보훈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 네. 이분도 상당히 급하셨군요. 네. 아니 근데 이 건이, 저는 만약에 이 사건 초기에 이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이 프레임이라든가 어떤 여론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굳어지는 거를 좀 반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다소 효과가 영향.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보도가 나온 거를, 프로세스 같은 걸 보면은 문 후보자 자신도 이 조부의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몰랐었고, 네. 총리가 되고 나서야 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인데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문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고. 문 후보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좀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류들도 있겠지만은, 이 문 후보가 과연 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어떤 DNA라든가 그런 자아 정체성을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시점상으로도 너무 늦었고, 이분이 평소에 그 조부의 그런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좀 뒤늦게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보려는 목적으로 이 조부의 행적을 이용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결국 문 후보가 낙마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좀 이런 어떤 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들을 가지고 여론을 마지막까지 한번 좀 떠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청와대나 여권의 일부에 계속 나올 겁니다. 아유, 애쓰시네요. 아무튼 이제 좀 그만 애쓰셨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분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무슨 영화 트루먼 쇼나 이런 무슨 하나의 소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서로를 위해서 이제 좀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보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예, 730 재보선이 정말 이제 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정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만한 그런 정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730 재보선 판세를 전망을 할 때, 방금 있었던 6.4 지방선거 결과를 또 염두에 두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이제 민심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그 수도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동작구가 굉장히 지금 뭐 별들의 전쟁이다 할 만큼 좀 뭐랄까 유명하신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동작구 같은 경우 이제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랑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시장선거는 57대 41로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아, 그랬죠? 예, 박원순 시장의 인기에 힘입은 거죠. 네, 여기 구청장도 이제 새정치연합이 승리했고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정당 비례 이 득표를 가지고 나온 이제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은 이 새정치연합이 47, 이 새누리당이 이제 42로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잘 내고 후보가 마음에 들면은 좀 열렬한 어떤 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야권에 유리한 분위기가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좀 공천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지역의 어떤 선거도 굉장히 호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도 그런다는 얘기죠. 야당 사회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확인됐던.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정몽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역에서 표밭을 갈궜던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물급 인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네. 예, 경기지사가 아직 퇴임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네요. 예, 이 지역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까지 비공식적으로 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예, 여기에 출마할 경우에 정말 승산이 있는지를 보려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거명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일단은 뭐 계속 이제 좀 공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위원장인 허동준 위원장이 있고, 네. 그 반면에 이 금태섭 대변인, 그리고 뭐 박용진 뭐 홍보위원장, 뭐 그리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이곳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어쨌든 이런 분들과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곳이 이제 진보정당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후보를 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신당이었다가 지금은 노동당이 이제 김종철 씨 같은 경우가 이곳에서 한 2자릿수 정도 계속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여기에 이제 노회찬 이 정의당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수도권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야권에서 좀 후보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여럿이 나올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인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자당의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눈치 작전도 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경우는. 예. 그리고 뭐 이제 동작 아니면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분들도 야권 쪽에서는 꽤 계시다고 해서 과연 동작에 어떤 분이 공천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출마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수원은 지금 을병정 3곳이 다 비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손학규 전 대선 후보, 대선 후보는 아니었죠. 손학규 전 의원이 이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거의 손학규 전 의원이 이제 수원의 을병정 한 곳에는 나가는 것으로 좀 야당 쪽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장 선거를 놓고 이 손학규 전 대표와 이제 안철수 대표 간에 좀 미는 후보가 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앙금이 남아있긴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양쪽이 그걸 덜고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안을 마련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 이제 3개가 비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손학규 전 대표와 김상곤 전 교육감 두 사람의 어떤 거치에 따라 가지고 이쪽이 판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지금 이제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를 하더라도 이 수원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좀 최근 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이 4개 지역구 중에서 3개를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여태까지도 한 번도 좀 수성이, 야당이 차지하지 못한 것이 이제 남경필, 이 경기지사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이제 수원 8달입니다. 그랬죠. 네. 이 지역에,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회 쪽에서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제일 좀 어려운 이제 수원 8달구에 이게 출마를 하면은 네. 저는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도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에 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셋을 붙이면 수원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가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면에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제 결국 서울이랑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데니까요.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좀 수원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게 어떤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김포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포는 뭐 이미 새누리당 쪽에서는 진성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현수막까지 달아놓고 계신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포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지역구고 그 유정복 지금 당선자가 상당히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뭐 세간에는 뭐 유정복 왕국이다 거기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라 야당으로서도 좀 만만치 않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좀 거명이 되나요? 사실 근데 730 재보선이 어느 여야 어느 쪽이 완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했던 것들이 수도권이라도 이 김포하고 평택을 같은 경우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여당표가 훨씬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좀 공천을 잘 하더라도 이곳을 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여야가 아직 뚜렷하게 좀 손을 드는 분이 없어요. 워낙 이제 내가 하겠다 손을 뚜렷이드시는 분이. 네. 예, 워낙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입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성호 전 의원이 일단은 뭐 침을 발라놨고요. 네. 출마하겠다고. 침을 발라놨. 예. 뭐 얘기 들으니까 뭐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관심 있다는 얘기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예, 이 지역에 뭐 왜 어떤 연고를 가지고 이곳을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김두관 전 지사가 여기 나와서 뭐 당선이 되거나 뭐 성과를 보인다면은 정계로 복귀를 뭐 무난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분이 경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확장성을 보일 수 있을지 그거 약간 의문스럽기는 해요. 예, 그건 좀 더 두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순천 곡성 이쪽을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쪽이 좀 의미가 있는 게 통합진보당이 이곳에서 14%가 넘는 득표를 했단 말이죠. 네. 지방선거에서. 예.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측근이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출마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이 야당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었던 서가번 전 의원.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이었던 조수성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구도를 놓고 보면은 승부는 새정치연합이 키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지역에 내려가면은 적든 큰 지역이든 작은 지역이든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소지역주의.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구가 같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순천 곡성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곡성 사람은 곡성 출신 사람을 주로 밀고 순천 출신 사람은 순천을 밀고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짜여지거든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는데 곡성이 인구가 한 3만이고요. 순천이 10배입니다. 30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가 곡성 출신이죠. 네. 예, 근데 곡성 출신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순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인물은 순천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역의 풍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지역을 이제 물리게 된다는 것들이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정현 수석이 물론 광주에서 굉장히 한 40%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선전을 했지만은 네.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 소지역주의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가 이 순천 곡성 지역에서 재선을 했었거든요. 김선동 전 의원이요. 네, 그랬죠. 거기에 통합진보당이 이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남지사 후보가 14% 정도로 이제 득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출마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지금 나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민심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무슨 어떤 개판 나눠먹기라든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를 가지고 만약 후보가 될 경우에는 좀 지역의 민심이 좀 방황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이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키는 새정치연합 쪽이 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정치연합의 공천 내부 사정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사실 새정치를 하겠다, 공천혁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실제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미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인물 경쟁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많이 고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략공천을 좀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하게 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을 하지 않고 만약에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대권이라든가 그런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을 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부 분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좀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안철수 대표의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당내 어떤 여러 계파들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뭐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다른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들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참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권은희 수사과장,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이 최근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예. 20일 날 일신상의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재보선 판세가 권은희 수사과장이 어느 쪽으로 전략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김한길 대표가 권은희 과장을 만났다 아니면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한 하루 반 동안 좀 권은희 수사과장 얘기로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일부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시민 후보로 이제 730 재보선에 추대를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권은희 과장이 금요일 날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얘기가 표명화가 됐는데 네. 일단은 이 권은희 전 과장을 아끼는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은희 과장이 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다가 외압에 밀려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당하고 또 그런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실제로 권은희 과장을 좀 후보로 추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뭔가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떤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번 주에 실제로 어떤 조직기구로 만들어져가지고 현실화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은 이제 권 과장이 사실 금요일날 이 재보선 같은 거 혹시 관심 있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기자들한테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심 없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확히 이제 사표가 수리되고 이제 경찰을 떠나게 되는 날이 7월 1일이 되는데 네. 그때 다시 기자회견 해가지고 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은희 과장이 경찰에 투신을 했었고 사법고시를 본 이제 변호사 앞으로 이제 신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입장에서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이 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에 본인이 이제 휘말리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저는 권은희 과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제 새정치연합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마할 경우에 벌어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상황이 약간 뜬금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뭐 당당하게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조직의 최상급자의 비리를 앞장서서 이제 고발을 하신 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정말 의인이다, 저런 분이 훌륭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분이 조직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생계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뭐 민간인 불법 사찰 관해서 증언하신 그 장진수 전 주무관 같은 경우도 뭐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이런 내부 고발자나 어떻게 좀 의로운 증언을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계도 유지하면서 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권은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네. 네, 기자님. 제가 할 말은 다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버렸네요. 어떡하죠? 다음 주에는 문창극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예언, 오늘도. 안 할 가능성이 절반은 넘을 거라고 내봅니다. 확실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처럼. 다음 주에는 안 하겠죠? 제가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긴, 그분의 마음은 그분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튼 기자님, 오늘도 연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은 일단 이분은 각하는 방에 들어오신답니다. 네. 근데 방이, 테이블이 4개 있으니까 16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방에 혼자 딱 11시 반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일행은 서너 명은 밖에 앉아있습니다. 겸상 안 하시네요. 절대 겸상을 안 한답니다. 아무하고도. 16석 좌석 혼자 다. 그래서 우리 각하께서 워낙 꼼꼼하고 이 근검 절약 정신이 강해갖고 2인분을 시킨답니다. 4명 왔는데. 4명 와서. 근데 저는 개고기 안 먹는데 개고기 집에서 가보면 1인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수육 1인분을 나눠줘야 돼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1대 3인데 어떻게 나눠요? 그만 웃어!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어. 그가 너무 좋아. 저는 이걸 보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근검절약 정신이 좀 부족한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럼 밖에 계신 분들하고. 남자 4명을 데려와가지고 2인분을. 예. 어떨 땐 8명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럼 2인분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밀히 1인분 따지면 5조각 내지 6조각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2인분을 어떻게 2개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결국은 2인분을 시키는데 4인분 같은 2인분을 준대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주인이 알아서. 하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밖에도 2인분을 주면서 그냥 2인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시키고 16명 되는 방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탕을 서비스로 나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2인분 먹고. 4명이 2인분 먹는 거예요? 그렇죠. 1대 3인데. 그러니까 1대 3인데 이 2인분을 혼자 먹어도 부족하니까 보통 맛배기로 먹고 탕을 먹어요. 그 탕은 서비스로 나오는데 2인분을 2개로 도저히 민망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도 2인분 주고 밖에도 2인분 줘서 2인분을 시키는데 그냥 4인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남자 중 가장 자애롭고 섬세하고 꼼꼼한 그 남자 잠깐 바람 쐬자 해줘요 그 섬세한 손길 이미 중독돼 버렸지 그 남자는 바로 카카 나는 꼼수다. 지금 들으신 분들은 대충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 게시판에도 벌써
그분이 오셨구나. 이게 사고일까요? 예고일까요? 뭐 이러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거의 뭐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 이게 참 뼈아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김진표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가 정말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힌 선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깝다고만 생각하고 정말 넘어갈 일인지 과연 이 결과가 의외의 충격적인 결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뭐 2012년 대선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서울과 시계가 맞닿아 있지 않은 한강을 낀 경기도 동부 지역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양주, 양평, 가평, 광주, 여주, 이천 거의 이 동네는 그 새누리당 빨간색으로 곱게 물들었었습니다. 우선 그 도지사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이 지역에서 특히 우리 그 개표 방송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정말 빨간색이 우수수수 나왔다는 거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또 공천원금 논란이라는 변수가 있어 그랬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남양주, 양평, 여주는 새누리당이 다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가평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분이 당선이 됐으니까 뭐 이건 뭐 새누리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경기도 의원의 경우도 광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모두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경기도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졌는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이분 맞다 이렇게 손뼉을 치고 알아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이번 경기도 의원 그 선거구 양수리가 있고 옥천 냉면으로 유명한 곳 경기도 양평읍 옥천명 양서면 서종면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셨는데요. 홍정석 전 경기도 의원을 지금도 경기도 의원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홍정석 전 경기도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박수. 네. 그 떨어진 사람 이렇게 불러내서. 저희 그 낙선하신 분들도 많이 모셔요. 네. 근데 홍정석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만나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낙곰수 팬이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방송에서 이분은 꼭 너무 궁금하다.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분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전히 제가 김용민 교수님 얼굴 보러 나왔고요. 네. 근데 얼굴만 보고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살은 여전하시군요. 네. 여전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요새 떨어지니까요. 사실 정치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백수를 하게 되거든요. 느닷없이 백수하게 되면 다 본인들이 떨어질 줄 모르고 아마 출마하셨을 거고 그런데 막상 딱 떨어지면 정말 암담합니다.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결코 짧은 건 아닌데. 참,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무튼 오늘 저희 방송을 계기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가 또 듣고 싶은 질문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홍정석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낙곰수 열심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설사 근무 경력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해외에도 근무하셨던 경력이 건설사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있고요. 또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경력이 또 중요한 경력이 회사 있습니다. 그만두고. 네네. 회사 그만두고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또 호련히 정계에 입문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성함만으로는 제가 홍정석 의원님 듣고 당연히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만나 뵈니까 너무 이제 가냘프시고 그런 여성분이셔서 좀 놀랐는데 의원님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희가 또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도의원이 당선이 되셔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새정치 후보로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가요? 66% 대 저희 그 새정치가 17% 정도 나오는. 와, 네. 압도적이네요. 네, 어느 지역이든 이 그 50%가 넘는다면 참 그게 굉장히 큰 벽이거든요. 어차피 선거는 49대 51 싸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66% 대 17%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등록하는 날까지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살려고. 당선되려고. 당선을 위해서. 네, 간단하죠. 당선되려고 무소속 나갔습니다. 순전히 당선 가능성만. 그렇죠. 당선 가능성만. 그래서 이제, 복귀하려고 그랬죠. 당선돼서.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새누리당 지지율이 66%라면, 이건 뭐 양평 그쪽 지역은 거의 무슨 경기도의 영남이다. 경상북도 양평군. 경상북도 양평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 아무리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고 해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홍정석 의원이.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죠? 네,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끈이 닿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려면 상당히 고충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4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역에 그 양평을 정말 제 살같이 아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양평군의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설득하고, 도청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들, 그리고 또 양평에 관련된 정책 반영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양평에서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인정들은 많이 하세요. 알기는 알고 계시고. 네, 그럼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글쎄요. 투표장에 가서 3초의 선택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우선인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소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은 그런데 면적은 넓은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정서적 판단이 가장 큰 어떤 그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적 판단. 네. 제가 오기 전에 홍정석 의원님 오늘 출연하신다고 했더니 이제 경기도 쪽에 아시는 분이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계속 끈질기게 예산 관련하셔도 설득 많이. 지금 제가 즐겨요. 네,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여성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끈질기게 이렇게 끝까지 설득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업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열심히 이런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역의 이익에 대해서 고군분투했다는 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적인 판단, 그런 투표 성향, 이것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앞서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새누리당 위주로 굴러가는 표심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역에서 경기도 동부 쪽 지역에서 특별히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강한 건지 지금 대선 결과 지역별 득표도 보면은 굉장히 이쪽이 그 야권이 취약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취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부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남양주까지는 그래도 다리 건너오기 전이니까 거긴 또 박기춘 그 새정치의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두 분 계시죠. 물론 새누리당 그 단체장이시지만 그런데 유독 동부 쪽에 그러니까 양평, 가평, 여주, 이천 이 지역은요. 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단 한 명의 단 한 명도요? 네, 단 한 명의 광역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어요. 2010년도 그랬고 2014년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뭐냐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도대체가 사실 김태희가 이쁘냐, 김자옥이가 이쁘냐 그러면 김태희가 보여야 이쁜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동부권에서 도대체 새정치의 를 몰라요. 아예. 그냥 제가 선거하면서요, 제일 정말 황당했던 거는 1번 아니면 다 빨갱이라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마을에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 간 특히 이제 20% 19.8%예요. 그 노인 인구가 양평이. 그런데 마을에 하나 가서 제일 먼저 저한테 딱 첫 마디가요. 먼당이요. 먼당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민주당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십니다. 특히 거의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더 벽에 느꼈던 건 자영업자든 마을에 가니든 딱 들어가면요 항상 TV가 켜져 있습니다. 그 TV에선 열심히 그 종편에 나오는 하루 종일 그 세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데 하루 종일 뉴스 특보만 그렇죠. 나오는 그 종편들. 특히나 이제 그쪽에는 영업도 잘 안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양평이라는 곳이 재정 자립도가 21.7%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렇죠. 뭐 자영업자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세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양평, 가평, 연천이거든요. 특히 양평, 가평인데 그 지역에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편이 여지없이 다 흘러나옵니다. 마을에 관해도 마찬가지고. 첫 마디가 질문이 대부분이요. 뭔 당이요? 예. 가장 잘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이나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그 민원 해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 60대 중반 이상으로 유권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아무튼 질문 받는 게 뭔 당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본 등록하기 전까지 새정치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새정치 그러면 새정치가 뭐예요? 이러고 민주당이요 그래요. 그냥 뭐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그렇죠. 새정치가 뭐요? 예, 그래서 새정치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제 1번이 아니면 그냥 말을 안 섞습니다. 예. 네. 참 심각하네요. 우리 게시판 한번 볼까요? 우리 청취자 조합원님들이 우리 홍정석 의원님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안 바쁜 벌꿀님께서 안 바쁜 벌꿀님 오셨네요. 네, 경기도에도 미개인들 많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폴코님께서 어머 바람 쐬러 갈 뻔한 그님 나긋한 말솜씨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 장전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태국 파타야 의미심장한 5글자를 올려주셨고요. 네. 하라기님 오셨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님이 혹시 MB 단골 개고기집 주인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청라에서님이 맞나봐요. 이렇게 답글 주셨습니다. 와이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 조합원님들이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홍정석 의원님, 전 의원님과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4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6.4 지방선거 때 이제 남경필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딱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좀 젊고 이미지적으로는 좀 참신해 보이는 남경필. 그렇지만 사실 이분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공직 경륜이 있고 또 경기도지사에 계속 이제 도전을 한 김진표 후보 정도라면은 좀 이렇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경륜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희망적으로 많이 봤고 추세상으로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 점점점 따라잡아서 거의 이제 목전에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월 4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요. 제가 있는 그 양평, 가평 이쪽 동부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김진표 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여기 정말 이 양평이나 가평에 열심히 내려오셔서 선거 운동을 하셨다든가 이런 저도 열심히 재선거 하느라고 뵙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쪽 새누리 쪽에서는 그쪽 지역구에 있는 정병 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선거 유세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선거 내내 새정치가 또 동부를 포기했나 보다.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 이제 이렇게 지금 광역의원의 당선 지역을 보면요. 거의 광역의원은 사실은 옛날에 방위 같은 존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지역에서 광역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광역의원에 대한
투표 성향은 거의 그 당 성향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예. 거의 아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새정치에서 사람 많은 데서 표 얻고 사람 적은 유권자가 적은 동부 쪽은 포기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 선거 운동에 대한 그런 효과가 미미했어요. 네. 아이콘 정치에 있어서 새정치가 밀린 거죠. 아이콘 정치. 예.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님은 굉장히 좀 교수님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설명을 아주 박식하셔서 어떤 공약에 대해 설명하실 때 굉장히 길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남경필 의원 네거티브 안 합니다. 네, 그렇게 갔죠. 도련님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정치 4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한국에서는 정치하려면 차라리 설거지 안 하는 게 당선되는 가능성이 더 높구나. 설거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사고를 안 치잖아요. 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 있는데 그 공무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승진하신 분들 이렇게 대략 보면 잘 보시다 하신 분들이죠.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 일 안 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진 대상자들 딱 놓으면 이렇게 치거든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냐 하면 설거지 안 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신 큰 실수도 안 한 사람. 그래서 남경필 후보가 김진표 후보님에 비해서 물론 여성들한테 굉장히 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요?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50대 저 아줌마인 제 느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차피 한국은 한국 유권자들의 성향은 정서적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이성적이고 무슨 매니페스토, 공약,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제 선거운동 하면서요. 우리 공보물 보내잖아요. 네. 공보물을 읽어봤는지 제가 참 많이 확인을 했어요. 보셨나요? 유권자들께? 그렇죠. 공보물 읽어보셨어요? 공보물 읽어보셨나요? 안 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안 그럼 봤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투표하는 기준은 그럼 오직? 당하고 이제 이런 이 매체. 예, 매체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래서 김진표 후보와 우리 김진표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동북권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나. 예.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미지 전략을 그렇죠. 상징, 아이콘 정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아이콘 정치에서 민주당이 저는 제가 새정치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느라고 탈당을 했지만요. 어쨌든 아이콘 정치에서만큼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예. 이번에도 보세요. 새누리에서 이 걸고 민노당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박근혜 샌드위치 대통령 이렇게 걸어서 피켓 걸고 1인씩 눈물 그걸 새누리당에 도와주십시오. 바꾸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윤상현 국회의원 그분이 걸고 있는 걸 보고 저분들이 참 별걸 다 하시는구나.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시위하는 분들이나 1인 시위하는 분들 또 사회적 약자들, 소수 이런 분들의 전용 어떤 시위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피켓. 근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이고 가장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걸 목에 걸고 있었을 때 그걸 보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그 마음이요. 젊은 사람들은 혹시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보였어요. 특히 양평에 제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왔을 때, 이 박근혜의 눈물과 이 도와주십시오가 나왔을 때.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세월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입지를 위해서 저렇게 안달복달을 하다니 참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인데 약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한 어떤 효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다 정치 평론가님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게 빨간색을 입은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빨갱이 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새정치가 그 빨간색 입었어 봐요. 저거 봐 진짜 빨갱이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히틀러식의
상징, 아이콘 정치에 아예 거의 뭐 다 섭렵을 한 거죠. 다. 네, 저는 그런 데서 만약 새정치가 많이 새누리에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는 좀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선의 시사 돌직구 오늘 순서 경기도 의원이셨죠? 홍정석 전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정석 전 의원님은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 낙곰수 시절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제 바람 쐬러 가자 이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시고요. 이제 건설회사 경력도 있으시고 이제 음식점 하시다가 갑자기 정계에 투신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낙선하신 우리 홍정석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네, 아이고. 청취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냉방병 걸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웃음소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대로 나가겠군요. 네, 라이브. 저는 편집하는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홍정석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동부 지역 이쪽의 표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 우리가 경기도 얘기를 하면은 항상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이쪽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 이쪽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번 이제 도지사 결과를 봐도 동부 지역에 하남이나 여주, 이천,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이런 쪽은 거의 한 80대 20, 75대 2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남부에 이제 아마 새정치가 굉장히 많이 김진표 우리 후보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략도 세우고 선거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거기 사람 많은데 유권자가 많은 데에 집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55대 45, 60대 40 이렇게 이겨놓고 이쪽 동부권에서 80대 20, 75대 25 이런 식으로 다 완패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4만 표라는 게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가 2012년 대선 때도 이 경기도에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대패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정말 각 지방 분들이 올라오셔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산업 시설들도 있고 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서 굉장히 민심의 지표로 중요한 곳인데 이 경기도와 또 50대 자영업자 민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야권에서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 정치를 해보신 분으로서 야권에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경기도 민심 이렇게 잡아라. 모든 조직이라는 데가 가장 중요한 건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후보를 2012년도에 우리 총선에서 양평, 가평, 여주에요. 이병은이라는 새정치에서 이병은이라는 민노당의 후보를 냈어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동부 쪽에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데 거기에 정병국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병은이라는 민노당 후보를 이제 야권 연대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정서는 민주당이 진짜 빨갱이구나. 이런 식의 제가 선거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거 지원 유세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회생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총선을 거쳐서 딱 낙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낙인이 됐죠. 동부가 이번에 2010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더 심각하게
뭐 광역의원 한 명도 당선이 안 됐고 그 2010년도에는 광주에서 그 도의원 하나는 나왔어요. 광주에서 임종성이라는 예. 그분이 이제 당선이 한 명 됐는데 동부권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을. 이건 뭐냐면 그 아예 그 동부권에서는 새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무기력해졌고요. 그 당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번에 뭐 그 이천의 시장이 누구죠? 그 이천 시장. 그 새누리의 네, 새누리 이선했던 분. 네. 그분이 이제 1% 정도 차이로 당선이 돼서 새정치에 드디어 동부권에 뭐 이천에 시장이 생겼다는데요. 그건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선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1% 차이로 이제 1% 정도 차이로 그 새정치가 승리를 했는데 그분은 이선 시장님이세요. 이번에 3선 도전해서 당선이 된 거고 그 조직이 재선까지의 그 조직이 그대로 그분을 찍었고 결국에 광역의원은 이천시는 다 새누리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시장 한 사람 새누리당 그 내용은 새누리당인데 어쨌든 옷은 새정치 옷을 입혀서 출마시킨 그렇지만 내용은 여전히 그 지역은 그 새누리당의 광역의원들이 다 당선되는 그래서 그 정말 기초 민심은 절대로 새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부권의 특단의 어떤 그 후보를 다음 이제 총선이나 저 대구나 이런 데 김부겸 의원이 가시잖아요. 네. 대구 쪽에. 그분처럼 경기도 동부 쪽에도요. 그런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조직이 다시 가동이 되고 다시 새정치에 대해서 도대체 그 김태인지 김자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다시 어떤 그 구도가 만들어지지 계속 이대로 그 민주당의 새정치의 중앙당에서 동부권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좀 방관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방관이라고 봅니다. 네. 예,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총선 국회의원 후보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에 지금까지는 그런 뭐 어떤 상징성이나 어떤 그렇죠. 새를 규합할 만한 그냥 인물이 없다. 그냥 버려둔 거죠. 그래서 야권연대에서 그냥 한 자리 주는 식의 예, 그런 식의 후보를 낸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새정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예, 저는 그 기회는 정말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 가서 나가셨듯이 경기도 동부권의 국회의원 후보를 정말 중량감 있고 그런 새정치에 영향력 있는 분이 내려오셔서 한번 떨어지더라도 예, 출마해 주시는 게 그게 그래도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이미 존재감이라도 새정치 있네 이렇게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야권에서 우리 지역을 도전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 지역도 챙기고 있구나. 새정치가 우리 지역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지지율이 뭐 이번에 그 보면 보통 이제 양평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49대 51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서 대권에서도 대선에서도 그리고 또 뭐 그 국회의원 후보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중량감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후보를 내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럼 그 전에는요 이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성향 뭐 당 소속은 아니더라도 새정치연합 성향의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 없었나요? 군수는 무소속이 계속 됐었던 지역이에요. 이번에도 그 가평에는 김성기 무소속 군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새누리당 성향이긴 하지만 원래 당원은 아니었고요.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됐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까요? 네. 가평에 지난번에 김봉현 후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9.3% 받았어요. 보궐선거에서. 제가 그 당시에 새정치 우리 당의 중앙당의 몇 분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후보를 찍게 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죽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격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10% 이상 나오면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아마 망신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잖아요. 단체장. 새누리는 후보를 안 냈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만 후보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있고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그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제가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떨어지더라도 그 후보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후보거든요. 그런데 가평 지난번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선택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렇게 말렸고, 예. 근데 누구도 안 듣고 결국에는 거기서 그 뭐 전당대회 와서 자기 최고위원들 선거운동 하는 그런 판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어쨌든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표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세차 앞에. 네. 전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한 번씩 왔다 갔을 거고요. 예. 도의원들 또 기초의원들 다 와서 선거 유세했어요. 지원 유세 정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9.3%인가 나왔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 어떤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얼마나 그 당의 어떤 세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새정치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부 쪽에 경기도 동부 쪽에 앞으로 선거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선거운동 얘기 좀 해주세요. 선거운동 하실 때 이렇게 뭐 아까도 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무슨 당이야 이렇게 뭔 당이요 그랬죠. 뭔 당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정말 이게 이 벽이 높구나. 이 60%대 그 새누리당 66%. 네. 압도적인 이 새누리당 세가 정말 크구나. 뭐 이런 사례들 조금 더 있으세요? 물론 뭐 이 후보가요. 그 낙선 떨어졌을 때는 그 후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제 문제가 저의 그 부족한 게 가장 크고요. 제가 그 지역에 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거기 뭐 제가 1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4년 동안 의정 활동했던 게 그게 다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갔는데요. 참 어렵다라고 느낀 게 바로 이제 가장 문제가 1번의 벽을 허무는 게 가장 큰 그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또 무소속은 원래 외롭습니다. 예, 유세하기도 그 뭐 새정치나 새누리는 당원들 동원이라도 하고 유세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1%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근데 무소속이 또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소속이 찢어졌어요. 이제 갈라진 거죠. 그게 이제 선거 구도에 선거 운동보다 더 이제 많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선거 구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이 반으로 거의 나뉜 거죠. 그 중에 뭐 제가 이제 그 새정치 비례대표를 했던 걸 아는 사람들이 과연 또 이제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뭐 것도 있었지만 아침 다니면서 와, 내가 이 지역에서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되나라는 선거운동 하면서도, 예,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네. 예, 일단, 문도 안 열어주는 데 있어요. 그래요? 예, 그냥 가시오 하는 데도 있었고, 아무튼 뭐, 리더 그룹이나 뭐, 이제 이런 소지역은요, 뭐, 간변단체들 많습니다. 또, 지원받고 있고요. 거기 새마을지혜라든가, 뭐, 노인의 방범대, 뭐, 청년의 의용소방대, 무슨 뭐, 체육회, 라이온스, 뭐, 로타리 이런 어떤, 그 소지역에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이장님도 하고 계시고, 새마을에도 계시고, 뭐, 방범대도 하시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는. 그럼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이 거의 새누리당 성향이시죠. 예, 왜냐하면 재정이 어려운 동네는요 아무래도 관에 줄을 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관공사라든가 특히 이제 건설은 뭐 더하고 그래서 거기는 관에 줄을 서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뭐 특히 양평이나 동부권에서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결국에는 새누리 쪽에 줄을 서서 그 성향이 거의 그쪽에 이제 치우쳐진 정서에 제가 조직이 하나도 없이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캠프에 있을 때 저희 딱 5명이 이제 했는데요. 5분이. 예, 5분이. 그 사람들도 제가 그 사람들 중에도 홍정석 의원이 새정치로 나가면 저 선거 못 뒀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돕는다 그러면 생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예, 그리고 입장이 어려워지는 아이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없이 그냥 거의 뭐 혼자 뛰는 그런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조직을 만들어내기조차도 어렵죠. 예, 뭐 강면의 면책, 리책 이렇게 해서 선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감히 나서는 분이 안 계세요. 다 내가 도와줄게 뒤에서. 예, 그거는 그분 한 표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댓글 보니까 그 동네는 경로당 정치가 강합니다. 유지들의 입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좀 그런 성향이. 그 동네 좀 아시는 분이신가 네, 봐요. 네. 네. 아니 참 이렇게 어려운 거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경상도에서 야당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경상북도 느낌? 양평군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 출마하셨던 김부겸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전에 이제 총선 나가셨을 때는 2012년에 총선 나가셨을 때는 명함만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손에 탁 치고 가거나. 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명함을 찢어버리는. 이렇게 보면서 명함 찢으면서 이래요. 나 민주당 싫어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너무 계세요. 예. 근데 아무리 싫어해도. 그러면 저 플라스틱으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명함. 안 찢어지게. 제 거 안 찢어져요, 잘. 근데, 예, 이렇게 뿌기죠. 뿌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참 마음이. 상처받죠. 상처받죠.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용민 교수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는 뭐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분들은 사실 서울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양평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근데 들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새정치 싫어요. 뭐 이렇게. 예. 안 받아요. 주지 마세요. 예. 또 여성들도. 네, 그건 아마 제가 이뻐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까요? 네. 근데 상처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2번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치와 양아치는 같아야 되나? 예. 얼굴을 아주 이렇게 판이 두꺼워야 되고,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는 제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후보니까. 그런데 저를 수행하는 분한테 그렇게 할 때 저는 더 힘들었어요. 네. 정봉주 의원은 이 명함 나눠줄 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대놓고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되냐. 같이 욕을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 1번 까지 후보가 시민한테.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이렇게 진이 빠진다 그러죠. 맥이 빠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걸 한번 겪고 나면 그날은 성원도 못 해요. 더 이상.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동네 이제 우리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 동네는 좀 힘들다. 기 받는 동네 네. 분들 이렇게 쭉 만나고 그래도 힘든데 가야 되니까 안 갈 순 없죠. 그렇죠. 갔을 때는 이제 좀 시간이 끝날 때쯤 예. 기가 빠지고 진이 빠져서요.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전 예전에 제가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 많이 했지만 그때 그러는 거는 그냥 제3자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앞에서 명함 꾸기고, 민주당 때려치라고 앞에 대놓고 그러고, 그 빨갱이 당을 왜 하고 앉았냐 그러고. 아이고. 예,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상처받아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철수냐고. 내가 김한길 대표냐고. 왜 나한테 그래. 네.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에 대선 이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세몰이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가 유세를 할 때 뭐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일부러 네. 이렇게 야유를 한다든지 그렇죠.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심한 들었어요. 말을 하죠. 길을 꺾으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그 밖에도요. 저는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 제가 선거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집에 가서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민원 전용 전화도 따로 있습니다. 양평 군민들만 저장돼 있는 전화기를 구입해서 네. 제가 의정보고를 매달 드렸고요. 또 민원을 매달 받았어요. 계속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를 이제 이 전화도 양쪽 2개 전화를 다 안 받았지만 3일 만에 딱 전화기를 켰는데요. 문자가 한 1000통이 넘게 왔었고요. 1000통요? 예, 부재중 전화가 셀 수도 없었어요. 한 400여 통이 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제가 되기를 바라는 양평 군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속상해하시고 그거 보시면서 또 더 마음이 아프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분들의 네. 기대를 그렇죠. 해드리지 못했다는. 네, 저는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제가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화나고.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또 공무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경기도청 공무원들. 예. 제가 민원 내는 건 거의 100% 해결이었습니다. 양평군청의 공무원들도 그랬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분들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대면했던 분들이 절망하시고 막, 네. 예. 힘들어 하시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네. 그 양평 그쪽이 특별히 새누리당세가 그쪽이 강한 것이 아무래도 그 지난 정부 때 4대강 같은 개발 사업 때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여주는 이제 사업비가 많이 갔죠. 예. 여주. 근데 양평은 양평군의 4대강 예산은 한 890억 정도가 갔는데 타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 강변 정비하는 거 정도에 그쳐서요. 네. 그리고 그나마라도 그게 진짜 한밭집도 대기업에서 한밭집까지 전부 다 자기들 자체에 있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업체를 하나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혜택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전혀 지역에 그 효과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홍정석 의원님 모시고 또 이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정석 의원님은 지난 낙곰수에서 증언을 하셨던 바대로 이 영포빌딩 앞에서 이 보신탕집을 운영하시기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또 이제 전 대통령, 그분이 이제 전임으로 또 평안하게 살고 계신 네, 이명박 계속 대통령이. 편안하게 사셔야죠, 네, 바람 쐬러 가자. 또 이런 또 그런 노년층의 그런 작업 멘트는 바람 쐬러 가자 그런 종류인가 봐요. 청평이었죠. 고전틱해요. 청평이었어요? 청평. 예. 청평으로. 저는 청평이 굉장히 그 당시에 청평을 가려면 지금 이제 6번 국도가 없었을 때고 꾸불꾸불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는. 거의 한참 가는 길이었고 유원지 개념이었고 네, 별장들도 많았고 그때 저는 청평이라는 데가 굉장히 먼 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요즘 삽니다. 예. 요즘 이제 이명박 대통령 소식은 참 잘 안 들려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되게 신사동 되게 계신지. 저도 안 궁금해요. 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참 이렇게 4대강 사업이나 정말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시고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많은 국민들 힘들게 한 그런 전 대통령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편안하게 근데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을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가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다. 지금보다 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인사.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그런데 참 오늘 홍정석 의원님 모시고 경기도 얘기 또 옛날에 그분과의 추억 그런 얘기도 잠시 들어봤는데 저희가 참 이렇게 지나간 일들 홍정석 의원님도 이번에 이제 패배를 하셔서 이제 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는 않게 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왜 졌나 또는 우리가 이 패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패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홍정석 의원님 여러 가지 경기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들 많이 우리가 야권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냉방병 걸려서 소음이 너무 많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맑은 목소리 맑아봤자지만요. 청아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홍정석 의원님과 함께한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